중개대상물 표시광고법 시리즈 두 번째 마지막으로 관리비 내역 표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표시광고 시 관리비 세부 내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래 설명란의 강의 교재를 다운받아 관련 법조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5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부과되는 과태료 폭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벌어서 잊어버리면 괜찮지만 벌지도 못하는데 나가면 얼마나 속이 쓰려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작년도 9월 달에 나왔죠. 그죠? 9월 달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이제 하도 우리 전세 사기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좀 이 공동주택 관리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관리비를 가지고 월세 대신 있죠. 월세에 대한 부분들이 낮게 만들고 관리비를 높게 해가지고 그죠. 월세 대신 쓰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9월 21일 날 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0세대 이상은 어차피 관리비를 표기하는 규약이 있는데 50세대 이하가 없었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등을 이제 관리비를 표기하게 만들어 버린 거라 보시면 되세요. 규정화 시켜버린 거라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다른 내용은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다른 내용은 크게 중요한 건 없는데 보시면 일단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상의 관리비 추가가 법이 바뀌었어요. 시행령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뀌었는데 시행이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이에요.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2달 뒤에, 그죠? 지금부터 2달 뒤부터 저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관리비 추가 항목 있잖아요. 그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추가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 그대로 추가돼요. 그 내용 그대로. 그대로 추가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야 돼요.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 바뀌었어요. 2024년 7월 10일 날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모니터링 강화하는 거는 이미 9월 2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강화해서 이제 걸리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부터 하고 있다고요? 4월 1일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가지고 4월 1일부터 여러분들 올린 물건들 중에서 관리비가 세부적으로 부과가 안 됐잖아요. 안 들어갔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표시광고 위반으로 여러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 얼마부터 얼마까지?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최저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내용에 따라서 최저는 50만 원이 부과되고요. 최고는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근데 내용을 쭉 보면 500만 원까지는 부과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최고가 한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법상에 나와 있는 거는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예요, 여러분. 최고 500만 원까지.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부분인데 일단은 임대차 계약서 세부 관리비 내역 명시하라는 건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권고 사항이라서 임대차 계약서 내에 작성하는 게 이제 계약서 안에. 계약서 안에 작성하는 거는 권고 사항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있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갔는데. 근데 문제는 4월 달에서 지금 7월 달까지 사이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 사이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상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요. 없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써서 넣어줘야 된다고, 여러분. 네, 본인들이 어쨌든 별도로 써서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별도로 써서요. 자, 그래서 관리비 규정이 기존하고 달라진 점들은 여기 쭉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세분화됐다라는 거예요. 기준점은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어가느냐 1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 기준점을 잡으면 돼요. 1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적용 대상. 그리고 무조건 세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요. 그래서 넘겼을 때 이렇게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어떻게 해요? 네, 부과 대상이란 얘기예요. 대상인데 내용에 대해서 50만 원짜리는 이 내용, 500만 원짜리는 이 내용이죠. 그죠? 50만 원짜리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5가지 있잖아요. 5가지. 그거 표기하지 않고 내가 내용을 적었을 경우란 얘기죠. 관리비 부과 내역 적었을 경우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예, 과장되게. 즉 너무 생뚱맞게 가격이 다르다든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또는 실제로는 100만 원을 받는데 그죠? 내용은 50만 원만 적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이 끝장난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인은 어쨌든 돈을 아끼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난 너한테 중개해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사실이니까 현장이니까 그죠?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줬다 걸리면 요거 500만 원짜리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5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어쨌든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넘어가 보. 그리고 어디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그죠? 6개월간 여기 계도 기간을 거쳐서 4월 1일부터는 지금 부과 대상이 되고 있어요.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돈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4월 1일부터는요.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뭐 이유나 뭐 이런 내용들은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현재 말하는 중에서 부과 방식은 관리비 정액 10만 원 이상짜리는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세부적으로.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냐라는 게 저게요, 지금. 옛날에는 월세 30만 원에 관리 15만 원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 이렇게. 일반 관리비 얼마, 사용료 얼마인데 거기서 수도세가 얼마고 인터넷 사용료가 얼마고 TV 사용료가 얼마고 기타 관리비 얼마인데 거기에 기타 관리비로 난방비, 전기료, 가스 사용료 들어간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 상세하게. 세세하게요. 네.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네. 보통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막 놀라실 텐데, 다른 데서 막 놀라던데, 여기는 별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그냥 맨날 하시는 건가? 네.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시지? 네. 아, 그런가요? 강남이라 그런가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정액 관리비 부과 방식이 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관리비가 정액으로 월 1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고정으로 1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비용들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표기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자, 10만 원 미만이거나 관리 규약 등에 따라서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관리비가 평균 얼마가 들어가게 되고 전기세, 수도료 포함돼서 나간다. 뭐 요 정도. 요거는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거나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보통 관리 규약에서 정해져 있는 관리비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굳이 따로 적어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거 맞춰서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좀 있긴데 이제 쫙 보세요. 여기서 또 좀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중개 의뢰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제시하지 않거나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중개사가 관리비 세부 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세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유를 표시하라는 거죠. 그 사유가 첫 번째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맨날 다르게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떨 때는 그죠? 뭐 엄청 비싸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 작게 나올 때도 있고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고정시켜서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정액 관리비로. 그런 경우. 그다음에 오피스텔 제외입니다. 그죠? 또는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빼고 이들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제외해도 된다는 얘기죠. 안 써도 된다는 얘기 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가는 크게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상가는. 자, 그다음에 대신 오피스텔은 해야 돼요. 오피스텔은. 자, 미등기 건물이거나 신축 건물 등 관리비 내역이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사유를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넣어주시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내용을 안 넣어주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넣어주면요. 그다음에 임대인이 관리비를 미고지하는 경우인데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자, 적어놨죠. 임대인이 관리비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중개사는 표시, 광고, 메모, 의뢰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춰서 안내해래요. 임대인이 관리비를 고지 안 해줬다는 사실을 나보고 증명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분한테 뭐라요? 네가 증명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증명해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열심히 증거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증거 자료 3가지가 뭐라고 여러분? 표시광고 의뢰서. 그죠? 문자로 받은 게 있느냐? 녹음한 게 있느냐? 녹취록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빡세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네. 법이니까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들 준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를 표기해야 되느냐? 기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다음에 준주택, 주택 이외의 건축물들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들은 표기해야 되고요.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 오피스텔은 굳이 표기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단독주택은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기, 수도 등 사용료에 별도의 관리비가 없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조금 문제긴 한데 한번 보세요. 자, 부동산 이게 정말 그냥 문구를 읽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네이버 같은 데나 이렇게 우리가 플랫폼에다가 매물을 올리잖아요. 그럼 기본 앞에 거는 잘 돼 있어요. 그 다다다닥 넣으면 돼. 근데 만약에 지금 관리비 항목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잘 될 수도 있겠네요. 관리비 항목 플랫폼이 그 플랫폼에서 그 매물 올리는 플랫폼 있죠. 거기에 잘못되어 있는 거야. 거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플랫폼이 잘못한 거죠. 근데 책임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플랫폼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따로 비고란에 적든 어디에 적든 제대로 적어서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네.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건 아는데, 힘드신 건 아는데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예. 저한테 뭐라 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걸 강의하면서도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이렇게 법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래요, 지금요. 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근데 문제는 이걸 어쨌든 개인 차원에서는 방법이 없고 뭐 협회 차원이 됐든 어쨌든 단체 차원에서 항의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 개인들은 지금 나온 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개인들은 현행법을 맞춰서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요. 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또 적혀있죠.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틱톡, SNS를 통해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도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시해야 하는가? 당연히 표시해야 된다. 이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블로그 올릴 때, 유튜브 올릴 때도 매물을 판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저 관리비 세부 내역을 상세하게 적어서 같이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그 제가 알려드린 12가지 항목 있죠. 12가지 항목에다가 관리비 내역이 더 추가로 상세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 거는 무지 많은데, 그죠? 예. 돈도 요즘 잘 안 되는데, 그죠? 어쩌면 좋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신고는 당연히 요 신고 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유예 기간은 끝났죠? 6개월간 해가지고 3월 31일까지 계도 기간 했고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자동으로 무조건 신고 들어갑니다. 신고 들어가요. 끝났고 2020년 4월 1일 이후에 게재된 광고상의 위반 행위는 무조건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지금도 되고 있고, 여러분. 지금도 되고 있고요. 보통 공지가 딱 날라오잖아요, 그죠? 그럼 뒤에 보면은 사진 막 찍혀 있고 거기 위반 사항들 막 다 캡처해서 오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또 사례 시간이 뭐 하죠,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구청에서 전화가 왔대요. 신고 들어왔다고. 빨리 내리라고. 담당자분이 참 좋으신 분이죠, 그죠? 안 좋으신가요? 좋죠, 그죠? 네, 그죠? 예. 신고 들어왔다고 빨리 내리라고 해서 후다닥 해서 그분이 내렸대요. 근데 일주일 뒤에 과태료가 날라온 거예요. 예. 분명히 얘기하자마자 내렸는데 지금 뭐예요? 이미 신고한 사람은 이미 캡처를 다 해놓은 거예요. 사전 캡처를 다 해놔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예. 방법이 없어요. 공무원분도 이제 차라리 그게 캡처를 못할 거라 가지고 신고했는데 내용이 없어버리면 그죠?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미 그분이 알아서 캡처 다 해가지고 신고해서 날라온 거예요. 누가 신고했게요? 나중에 옆집 부동산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는 사람들이 한다고요.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에서는 중개사가 된 게 저는 정말 안타깝죠. 저도 부동산 시장에 제가 지금 22년째 있는 거거든요. 나이가 젊어요. 머리가 까져서 그렇지 굉장히 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22년째 이 시장에 있는데 제가 초창기 때 부동산 시장에 있을 때는 정말 서로 중개업자분들이 정말 도와주고 진짜 말 한마디만 딱 해주고 물건 하나만 딱 던져주고 계약만 돼도 알아서 중개수도 챙겨주고 하는 시대였거든요. 진짜로요.
물건 하나만 있어. 근데 어떤 물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알아서 계약하고 난 다음에 사본 보내줘. 그래서 팩스 사본 보내줘. 그때 팩스를 다 썼으니까 팩스. 사본 딱 보내주고 계약서 딱 써서 와서 중개소서 딱 나눠주고 그런 가는 시대였단 말이죠. 말 한마디로 서로 돈 싸주고 이해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중개사분들끼리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굉장히요. 이 좋은 어떤 시장 자체를 너무 개별화 시켜서 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죠.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뭐 법률적인 부분들은 걸리진 않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좀 좋은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는데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예요. 이것도 꽤 문제예요. 이것도 참 정말 이거 읽으면서 참 우리 중개사분들 머리가 터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보세요. 중개사가 관리비를 잘못 알려준 거예요. 아까 그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중개사가 관리비를 잘못 알려줬어요. 내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집주인이. 그죠? 집주인 잘못이잖아요. 근데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요? 중개사. 적혀 있잖아요. 관리비 표시 광고 내용은 계약 체결 과정 또는 실거주 시 달라질 수 있으며 중개 의뢰인이 제시한 관리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소명이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 책임은 그러니까 네가 소명하라는 얘기잖아요. 중개사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소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소명하라고요? 3가지. 예,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네, 3가지. 그건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3가지, 그죠? 그렇게 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뜯어보면은요, 법률적으로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랑 법이랑 괴리감들이 너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매물이 거래되면 삭제라는 거잖아요. 삭제되는 순간 우리는 블로그 지수 다 떨어지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영상 홍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겨우겨우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겨우겨우 열심히 썼는데 그거 하나도 삭제시켜버려야 되잖아요. 그 줄어드는 거잖아요. 홍보 안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열심히 블로그에 메모를 올리면 어떻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물건 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그죠? 왜? 동호수까지 다 얘기해 주는데 거기 면적 다 들어가죠. 여러분 지역 알려주고요. 면적 들어가고 하면은 웬만하면 다 찾아주지 않나요? 다 찾아내죠. 여러분 부동산 하는 사람들인데 다 뺏기는데 근데 그거를 하면서 돈을 벌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굉장히 힘든 형태란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저도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시장이 움직이는 이유가 전속중개 제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전속중개로 가면 이게 한 방에 해결되잖아요. 그죠? 네. 전속중개 시대로 가게 되면 한 방에 해결되거든요. 한 방에. 그럼 이제 안 내려도 되죠. 그때 되면은. 어쨌든 자 보세요. 그리고 관리비 항목은 일반 관리비 뭐는 어떤 항목들이 있고 청소비 뭐 이렇게 쭉 나눠져 있다는 사실들을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하실 때 일반 관리비 항목은 이런 것들이 일반 관리비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반 관리비 항목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정리를 쭉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쭉 해놓은 건데 사례들이에요. 사례들 여기 보시게 되면 10만 원 이상 부과를 할 때요. 부과를 할 때 자 관리비가 10만 원이 만약에 정액 관리비고 지난달 기준인 거죠. 그러면 일반 관리비 5만 원, 수수료 2만 원, 인터넷 사용료 만 원, TV 사용료 만 원, 기타 관리비 만 원 이렇게 가지고 작성해서 올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사례들. 그 사례들을 여러분이 정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10만 원 이상 부과이나 중개 의뢰인이 세부 내역을 미제시했다. 그런 경우는 관리비가 15만 원인데 이해되시겠어요? 중개 의뢰인이 즉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 미제시로 비목별 금액을 미표시했다라고 하면서 적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요. 의뢰인이 일단 집주인이 잘못 안 해줬어요라고 적어줘야 되는 얘기 여러분. 네, 해주고 직전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 8만 원이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적으면 뭐뭐뭐 나온다고 적어주면 된다. 과거처럼. 또 볼게요. 저 관리 규약에 따라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관리 규약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부과되는 3개월 또는 연평균 관리비가 25만 원이야.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그 내용이 25만 원 적어주고 어떤 내용이다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똑같이요. 이해됐죠?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되더라. 그러면
소규모 오피스텔 좀 부과되는 최근 3개월 또는 연평균 관리비 해가지고 20만 원이더라. 그러면 앞에 우리가 했던 보세요. 네. 볼게요. 여기가 아니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내용 적혀구나. 네. 요거 공용 관리비는 면적 세대별로 부과하고 사용료는 사용료에 부과한다. 뭐 전체 사용량 세대수 나눠서 부과한다. 세대별 사용량을 계량계대 부과한다. 이런 내용들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춰가지고요. 맞아서 마지막 이제 하나 더 있군요. 중개의뢰인이 관리비를 미제시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똑같은 경우죠, 그죠? 방금 8만 원, 즉 10만 원 미만짜리더라. 미만짜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굳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비를 표시 안 해도 되는 경우, 안 해도 되는 단독주택인 경우, 오피스텔 제외, 그죠? 상가, 그다음 미등기 건물, 신축 건물에서 관리비 내용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굳이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요 같은 내용이 같은 내용. 네. 이걸 또 만들었어,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뭐 관리비 세부를 표해됩니다 하면서 뭐 쭉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했던 내용들 또 정리된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정리되는 거 쭉 보시면 돼, 그냥 이렇게 해서. 아까 했던 내용들이 쭉 그냥 똑같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들이요. 쭉쭉 정리되어 있어요. 정리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4월 1일 날 이번 올해 4월 2일이죠. 배포는 4월 1일 한 거고요. 이때 이제 국무회의 의결돼 가지고 의결돼서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가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거 신설되면서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요. 추가된 게 뭐냐면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 설명서라는 게 또 신설됐어요. 네, 중개보조원이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했든지. 개업 공인 중에 했는지, 소속 공인 중에 했는지, 중개보조원이 했는지 체크해 주는 사항이 생겼어요. 어쨌든 그걸 떠나서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관리비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이제 이게 중개대상무 확인 설명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요. 언제부터? 7월 1일. 7월 1일부터 중개대상무 확인 설명서 이렇게 표기돼서 나옵니다. 그럼 시스템도 그렇게 다 바뀌겠죠. 시스템도 그렇게. 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투명화한다는 뭐 개선 사항들이 쭉 나오는 것들이고요. 역시 같은 내용들이에요. 같은 내용들 한번 쭉 천천히 나중에 교재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냥요. 근데 이제 반복 학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반복 학습하면.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기존에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표시광고법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순서대로 쭉 봐온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좀 해보니까 현실에서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안 맞더라도 일단 지켜야 된다. 안 맞더라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렇게 표시 광고할 때 정말 내가 전속 중개라든지 아니면 내가 딱 관리할 수 있는 물건이야 그러면 매물로 판매하는 거 올리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물건이면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좀 분리를 시켜서 브리핑을 해야 된다. 설명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리지 않고 계속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변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부적인 사항들은 여기 다 얘기를 못 해드리겠지만 그런 내용들은 이제 수업 때 열심히 잘 배우셔서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하셔가지고 하시면 유지하면서 광고도 되면서 홍보도 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네. 말은 쉬운데, 그죠? 네. 말은 쉬운데.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게 뭐냐면 국가는요, 여러분, 다들 너무 착각하는 게 내가 한 번도 과태료 부과를 안 당했다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수업을 2020년도부터 해왔거든요. 이거 처음 할 때부터요. 할 때부터 했는데 이 내용, 이 날짜를 한번 쭉 보세요. 날짜를 보면은요, 국가는요 계속 3개월,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과태료 부과를 때리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양을요. 굉장히 많은 양을 계속 때리고 있다고 해요. 계속요. 계속 때리고 있어요. 근데 단지 내가 안 걸렸을 뿐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걸렸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런 분들 무지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요. 왜? 돈 버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과태료 부과된 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기 걸렸는데도 마치 안 걸린 것처럼 걸린 게 무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경우도 무지 많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부과하고 있어요. 과태료를요. 많이 부과한 사례를 한번 쭉 봐드려 볼게요. 좀 넘겨보면 날짜들 보면 2021년도 보이죠, 그죠? 계속 지금 부과하고 있던 사실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건수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2021 6월 해서 뭐 모니터링 해서 지금 몇 건 다 찾아가지고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이때는 다 2021년도, 2022년도 다 일일이 개인들이 일일이 한 거예요. 한 건씩 찾아가지고요. 한 건씩 찾아서 일일이 한 거예요. 자동도 아니고요. 그렇게 부과한 거예요. 자동도 아니고요. 쭉 부과하다가 이제 자동화되고 난 이후에부터는 자동 시스템에 이제 넘어갔겠죠. 자동 시스템으로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울산. 이때가 2021년도부터인데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거기는 난리예요, 여러분. 난리. 굉장히 큰 굉장히 큰 그래서 좀 거기가 굉장히 좀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세요. 중개하시는 분들이. 이때부터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이 부과를 안 했어요. 초반에는요. 초반에는 많이 부과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2021년도에는 위반되는 해서 37개, 37개, 37개 업소에 2,300만 원 부과했잖아요. 평균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큰 비용을 부과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부과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그리고 대구 보시죠. 대구도 7건. 초창기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2021년도 그죠. 그리고 경상도 그죠. 2021년도에 6건. 그 다음에 그래서 쭉 지역별로 초창기 때는 잡기는 많이 잡았는데 계도 기간 때문에 많이 부과를 안 했어요. 조금씩만 부과했던 얘기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거 한 건은 이제 2022년도 이제 넘어와서죠. 2022년도에 오피스텔이거든. 오피스텔. 어떤 사건이냐면 이거예요. 오피스텔을 계약을 했는데 사자마자 가격이 쭉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계약 해지를 해달라 그런 거죠. 그럼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약금 포기하고 땡 하면 됩니다. 했는데 매수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약금 돌려줘. 중개사도 욕을 했겠죠. 중개사는 당연히 법으로 별 문제가 없으니까 아니 이거는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돼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그 매수인이 어디다 전화를 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중개사를 괴롭힐 수 있니,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야, 요즘에 표시광고법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아마 공인중개사분들이 그거 전혀 모를 거야. 요거 찾아봐. 분명히 그대로 있을 거야. 그거 그대로 구청에 신고한다 그래. 라고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안 했는데 분명히 말이죠. 주변에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은 그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예, 그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딱 하려고 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그분 어떻게 중개사분은 가슴이 덜컹 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신고가 들어간 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고가 실제로 들어간 건이라고, 실제로. 용산에서 2022년도 12월 달에. 그래서 과태료가 500만 원 부과가 된 거예요. 500만 원. 500만 원 부과가 됐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50% 할인해서 250만 원이 부과된 건입니다. 250만 원. 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무지 많아요. 그리고 강남에 그분도 250만 원 내셨어요. 250만 원. 그래서 저한테 그래도 다행히 그분은 수수료 한 700 정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700에서 250만 원 했으니까 그나마 이제 500만 원 남았는데 강남이니까 그죠? 그나마 괜찮지만 만약에 수수료가 한 200만 원이 안 돼. 그죠? 그러면은 상당히 고민이 좀 그죠?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요? 그죠? 네. 또 보세요. 자, 이제 점점 더 늘어나기 수원시 건성구 자, 500만 원 조사한다라는 거. 전주시 완산구 그죠? 이제 2023년도, 2024년도, 2022년도 보이세요, 여러분? 이 매년 여러분 계속 지금 조사해 가지고요. 부과를 한다고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안 당해서 그런 거지 구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요. 엄청나게요. 그리고 자 넘어가 볼게요. 최근 어떻게 해요? 광주 140명. 전라도 광주.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언제에게? 2023년 9월 달. 140개 중개업소에다 이제 과태료 때렸다고. 과태료요. 무더기 과태료. 네. 보통 안 놀라는데 안 놀라시는구나. 자, 어쨌든 자, 지금 네? 네, 작년에 그죠 나온 2023년도 9월달 사건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서울시 최근 사례예요. 2023년도 12월달, 작년 12월달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표시 광고를 이제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이 민생사법경찰을 만들어 가지고 표시 광고 위반한 사례들을 서울시 전수조사 한다는 얘기에 전수조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수조사. 네,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이 사건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이나마 꼬투리 잡히거나 걸리면 무조건 문제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경향신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말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대학생 A가 새들어 살던 집 알아보던 중 인터넷 블로그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대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요. 그래서 집을 찾아놓은 곳이 여러 쪽 현재 영업 중인 공인중개 사무소인데 대표자 이름, 중개인 B씨 등 모두 기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믿을 만하다 생각해가지고 그 사이트 보고 생각해서 계약을 하고 싶다 얘기했대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국가공간정보 포털에서 조회를 해봤대요. 그랬더만은 중개사가 아니었고 중개보조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여러분 대학생이 국가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찾아서 거기서 공인중개사 이름을 검색해가지고 찾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저는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조차도 국가정보 포털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그 다음에 또 뭐죠? 소속 공인중개사 다 나온다는 사실을 모를걸요? 혹시 본인 사무실에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다 있는 분 혹시 계세요? 자기 한 사무실에 없으세요? 한 사무실에 없으세요? 얘기하기 좀 싫으신가?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 어디냐면 여기 국가정보 V월드라고 하는 국가정보 포털 사이트에 여기 부동산 서비스라는 사이트에 하면 중개업소 조회가 가능하고요. 요 조회를 해서 이해되시겠어요? 네. 서울시 할게요, 서울시. 네, 해서 서울시에서 조회해 볼게요. 구까지 하래요. 강남구 하죠.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중개사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 중개사무소를 클릭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 중개사무소에는 대표자가 누군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누군지, 중개보조원이 누군지 다 나와요. 신고만 했다 그러면.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대표자 누구고 지금 현재 대표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나오네. 중개보조원에서 보조원 등록도 다 했네. 그죠? 이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나오기는요. 위치까지 해가지고 소공이 누군지, 중개보조원 누군지, 대표자 누군지 다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 될까 그러면 저는 거의 없을까 봐. 저 같은 사람들이나 맨날 보는 것이 일반인들이 이걸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신고를 한다?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도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좀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만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사건이 혹시 있을 것 같으세요? 혹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네,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나요? 그래서 어쨌든 사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물을 올린 사람이 중개보조원이더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신고를 했다. 그래서 과태료를 기사도 잘못 쓴 게 과태료 500만 원 적혀 있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개보조원이 광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했잖아요. 1년 이내 진행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말을 만든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구청에서 오는 위반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서죠, 그죠? 받아보신 분은 알 겁니다. 요거에다가 뒤에 막 이렇게 위반 내용이 막 이렇게 같이 와요, 여러분. 오면은 그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돈을 내든지 소명을 하든지 해야 돼요. 자, 근데 최근에 중개사 협회에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부동산 우리 뉴스 협회에서 발간한 부동산 뉴스 있죠, 그죠? 거기서 재밌는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매물 광고 삭제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협회 조항준 전문위원분께서 과태료 부과 취소를 시킨 사건 내역이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취소를 시켰는지. 그래서 꼭 내야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취소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취소시킨 사유가 뭐냐면 질서행위규제법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물건을 안 내린 게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당 광고한 거는 어쩔 수 없대요. 근데 그거를 대신에 그래서 입증을 하는 걸 뭐를 입증한다 그러면 내가 좀 늦게 내린 거에 대해서 이해되시겠어요?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걸 입증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판결문을 받았는데 과태료부가 취소 판결문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거기 물건을 내리는데 근데 다 내리면 안 되고 여러분 이리저리 내렸는데 한 군데만 빼먹은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 빼먹은 걸 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내렸는데 이걸 실수로 그죠? 못 찾았다라는 거죠. 늦게 찾아 늦게 내렸다. 이렇게 증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고의가 아니었다. 그래서 취소를 시켜준 사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받지 마시고 이 판결문 있죠? 판결문을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안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한번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나왔다는 거는 공무원분들한테 그만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두 가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앞부분에서 일반적인 표시광고법 위반을 하면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뭘 잘못해야 되는지 잘못하면 안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50만 원짜리 과태료,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는데 50만 원짜리는 5개, 그죠? 네, 그 내용을 꼭 적어야 된다는 얘기고 500만 원짜리는 일단 표시광고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관련된 12개 항목들, 그죠? 그 12개 항목들을 표시광고에 맞춰 잘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추가로 뭐가 생긴 거라고요? 관리비가 생겼다. 관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50만 원에서 500만 원짜리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매번 수업을 가면 똑같은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죠. 교수님, 이거를 이 상태로 법을 맞추자니 마케팅이 안 되고 법을 안 맞추자니 그죠? 과태료를 부과받아야 되고 여기서 항상 딜레마에 빠질 수 없는데 저는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밖에 못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법을 피해서 그죠? 마케팅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 방식을 배워서 그렇게 마케팅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수업 중에 그 말씀들을 열심히 드리는데 다들 만드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급급해서 피해가는 방법들을 하기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면서 이 피해가면서 마케팅 하려면 이제 인스타도 해야 되죠. 여러분 인스타. 지금 이제 블로그는 점점 진행하고 유튜브는 뜨는 해잖아요. 그죠? 앞으로 뜨는 마케팅 방식은 인스타죠. 그죠? 네, 인스타죠. 그죠? 인스타인데, 인스타인데, 인스타까지 할 때도 여러분 이 방식들을 꼭 적용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만이 지금 같은 이 어려운 중개업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튜브 라이브 듣는 분들은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해줘야 됩니까? 구독, 좋아요. 그죠? 구독, 좋아요. 그죠? 구독, 좋아요 안 해주면 미워할 거예요. 그죠? 무료 강의를 하는데, 그죠? 구독, 좋아요 안 해주면 미워할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 구독 눌러주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길면은 좀 길고 짧으면 2시간 형태의 이런 강의를 해드렸는데, 아마 그동안 조금 약간 헷갈렸던 부분들은 이 표시 강의에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되실 거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간단하게 대충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제대로 좀 광고할 때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